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문의TV의 한노 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날씨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주식하시는 분들 또는 뭐, 재테크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또, 불편한 그런 또 주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도 참 고민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8월의 발언 이후에 시장이 대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주말에 또 나왔던 뉴스들, 그리고 급락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반대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MC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증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지수가 6.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 개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다가 쫙 좀 낙폭을 당기면서 상승 반전하려는 모습이 나왔지만 바로 이제 10시에 파월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이것이 그동안 이제 매둘기다 이런 표현이 많았는데요. 이제 완전히 그냥 매파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속도로 매도세가 출현했고 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발언만 46번 정도 언급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매파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요.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미국 증시가 이제 바닥은 쳤다. 썸머레이는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저항권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항권에 왔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증시 다우지수 보게 되면 여기 빨간색 선이 242선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죠. 하락이 전환되고 나서 뚫어 올리자마자 매도세 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선을 계속 그어드렸을 거예요. 아, 추세선 상단이다. 저항권이죠. 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건 뭡니까?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로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이거를 호재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기술적 저항권에 왔다라고 했을 때는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만 변화가 되게 되면 이거를 호재로 인식하지 않고 바로 악재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 제가 미국 증시 나스닥은 여기에서 여기가 저항권이다라고 누수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하락이 앞으로 계속 될 거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자, 지수는 일단은 과거의 어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봤을 때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되돌렸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폭이잖아요. 이 절반 이상을 되돌렸다. 근데 나스닥은 절반 이상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우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과거의 미국 주식을 봤을 때 이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고 나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적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게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반등이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하락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계속 빠졌다는 소리는 뭘 의미하냐면 하락폭의 절반이 아니라 뭐 절반도 회복하지 못하고 이 정도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꺾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저점을 깰 수 있다는 건데 50% 이상 되돌림 나오고 나서는 전저점을 깬 적이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예상해 보게 되면 시장은 파월의 발언을 악재로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에서 본다라면 각도를 좀 높여주는 쌍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랐다가 내려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거를 뚫어 올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뭔가 평화 협상이 진척이 된다거나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가 나와야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그런 호재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다시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오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대략 11,000 나스닥 지수를 봤을 때요. 11,800 전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다우 지수로 봤을 때는 뭐 대략 이 정도 어떤 각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략 31,500 전후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파월의 발언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파월이 좀 매들기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꺾이는 징후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이제 겨울에 이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파월이 굉장히 짧았어요. 8분 정도. 메시지가 굉장히 짧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물가를 내려야 되는데요. 경기 침체보다 두려운 것이 물가 상승이거든요. 물가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괜찮아지면 이 투기 자본들이 자꾸 다시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뭐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을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이걸 아예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아예 저가 매수가 못 들어오게끔 원자재라던가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이거는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를 봤을 때요. 경제가 잠깐 안 좋아진다. 이런 것만 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확 내린 적이 없어요.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만 금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 정책을 간다라는 거죠. 고앤스탑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바로 내릴 것 같았으면 금리를 왜 올리겠습니까? 금리를 올려놓고 당분간 그 금리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하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 의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7월에 이미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언급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정책 도구를 강력히 사용하겠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무 완수할 때까지 확실히 들 때까지 그 임무 완수라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 2%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갈 때까지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물가라는 것은 전년 대비로 보통 많이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올해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7월 인플레는 반갑다. 조금 줄었죠. CPI 지수가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은 반갑지만 아직 확실히 부족하다라고 발언했고요. 침체 고통을 여기서 비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그리고 실물 경기도 안 좋아질 것이고 뭐 부동산에도 충격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감내해야 될 거다. 그 고통보다 물가가 높음으로써 오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시장이 이거를 악재로 반응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악재로 크게 받아들여서 4%나 폭락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시장이 빠지겠죠. 추가적으로 빠지게 돼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점에 오게 되면 이제는 또 악재로 막 가공하기보다는 같은 내용이라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월은 이른 시일 내에 기조전환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맞서지 말고 너네 함부로 예단해서 또 막 투기 자본 들어오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 기준금리 3.75에서 4%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이제 봐야 되느냐? 이제 요걸 좀 봐야 돼요. 뭐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어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달이죠. 이제 9월 달에서 들어섰을 때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율이 또 발표가 됩니다. 이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안 좋게 나올수록 고용 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오고 또 무슨 제조업 지수라든가 뭐 주택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온다라면 이걸 이제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0.75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0.75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자, 연준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지표를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CPI 지수가 8월 달께 급속도로 내려가지는 일단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고용 지표도 급속도로 당장 나빠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 세 차례 연속 갈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현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준에서 일단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비트코인 가격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2,7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월요일 날 아무래도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비트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폭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뭐 소매라든가 이런 쇼핑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이런 이제 IT 섹터들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들 하나 볼 수 있다라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환율은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한 5조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 자금이 들어온 부분은 미국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 중국의 빈 아파트가 무려 5천만 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은 뭐 나중 치고 인프라죠. 네, 인프라 쪽에 1,300조 원 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유럽은 더더욱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앞으로 겨울에 굉장히 혹한이 오겠죠. 지금 독일 경제 지수가 굉장히 안 좋고요. 근데 겨울이 왔을 때는 그 더 대란이 터지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나마 유럽보다는 덜한 우리나라로 조금 피난한 모습도 살짝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공매도 쇼커빙 그런 모습도 살짝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 만약에요. 이게 들어왔다가 물론 내일은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겠습니다만은 매도의 금액이 뭐 3천억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이 들어온 자금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또 지켜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조가 지금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인 충격으로 빠진다라면 외국인이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일은 외국인의 저가 매수 수급 얼만큼 파느냐 또는 이걸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순매수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한국 주식은 의외로 그렇게 큰 하락은 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국내 주식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여기까지는 왔다가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못 왔어요. 그렇다면 아직 갈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주백서 보이는 거는. 그럼 여기서 21선을 뚫었기 때문에 한번 눌릴 건데 한번 눌림을 받아야 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침부터 개파락 이후에 요 지점 2430포인트 선에서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온다면요. 의외로 한국 증시는 타격이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나스닥 지수 영향을 받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780포인트 선 전후에서는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라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21선을 깨고 나서 쌍바닥을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과거에도 보게 되면 올라갈 때 보면은 깼다가 이런 형태의 쌍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올라가는 경우에 바닥 치고 올라갈 때 보게 되면요.
20분 돌파 요소는 어떻습니까? 깨졌다가 올렸다가 쌍바닥을 치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기를 우리가 좀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 그동안에 우리나라 지수가 좀 떨어져 내려올 때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할 때요. CDS 프리미엄, 이제 국가 부도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4까지 폭등을 했어요. 최근에는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게 쭉 내려왔다라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구매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처럼 그런 막 무차별적인 이때처럼 무차별적인 하락, 이것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를 보시게 되면 이제 10년물 금리가 3.03이에요. 그리고 2년물이 3.38입니다. 자, 파월의 그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급락 폭에 비해서 보면 국채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4 이상, 3.5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라면 글쎄요, 연준에서 계속해서 시장은 계속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연준 혼자 계속해서 금리를 계속 폭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이게 크게 올라갈 이유도 많지는 않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금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연준의 그 강력한 행보도 우리가 이게 물가의 지수 또는 이런 고용 지표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성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1340원을 이제 돌파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수출 기업의 호재냐? 현재로서는 수출 기업의 호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악재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호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엔화도 여전히 더 큰 약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내 어떤 경기를 봤을 때는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무역 수지에는 오히려 부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자, 이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전기료가 사상 최고고요. 이제 러시아가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번에 백두산에서 눈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또 유럽 지역에서의 좀 추위가 좀 더 빨리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스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데요. 조는 조선이라기보다는 LNG로 표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푸틴이 가스관을 아예 잠가버리나라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반도체에 이어서 유리대란 공포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리를 만드는데 열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연가스를 잠가버리게 됐을 때는 유리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금비, 유리병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SGC 에너지, 상강글라스라는 업체를 예전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KCC 글라스 이런 기업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금비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그런 거죠. 매수세가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금비는 아이고 거래량이 참 없네요. 너무 없네, 그죠? 근데 약간 좀 가장 그 우상향 모습 보여주고 있고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요. 좋은 어떤 그런 반등의 그런 자리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KCC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좀 한번 바닥 치면서 올라왔고 눌림 받고 다시 이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에틸렌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도 떨어지고 있다. 석유 화학업계는 공장을 돌리도록 손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틸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거기에 따른 수혜주는 롯데정밀화학이라든가 하나솔루션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나솔루션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자금 조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좀 맺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하나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동반적으로 올라온 것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걸로써 매매 어떤 아이디어를 잡긴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파 연준을 경고했던 레이 달리오라는 이 사람이요. 미국에서 담은 방어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J&J 존슨앤존슨하고요. P&G 프록트앤게임블이라는 이 회사인데요. 이 두 개가 이제 공통점은 생필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사한 업체를 보게 되면 LG 생활건강이죠. LG 생활건강은 우리 코카콜라 보틀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생필품 샴푸라던가 뭐 이런 생필품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LG 생활건강 정도가 뭐 최근에 중국 영향 때문에 좀 많이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은 해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주가는 참 저가 매력은 좀 생겨 있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그 미국 때문에 빠졌다가 죄송합니다. 중국 때문에 빠졌다가 좀 바닥을 치는 뭐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 이제는 그런 악재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간 그 호재에 좀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지금 니켈도 급락을 했고 많은 이제 이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 리튬 가격만큼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 리튬 관련주 하면은 바로 유일에너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유일에너테크 특히 이제 폐배터리 이 자회사를 통해서 폐배터리에서 탄산 리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뭔가 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닥치면서 2차 상승이 시작되는 뭐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하락을 할 때에 급등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 고려 신용정보가 있어요. 내일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 좋겠죠. 당분간 조금 8월 중순까지 또 9월 중순이 되겠죠. PCI 지수 발표 전까지는 또 시장이 좀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PCI 지수가 또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또 한 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시기에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물론 요때는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CDS 프리미엄이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CDS 프리미엄이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면 또 이런 고려시장정보 같은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29일 날이요. KS실러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점을 찍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는 총재들의 또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 31일 날은요 시카고하고 애틀란타 댈러스 총재의 연설 예정돼 있고 30일 날은 뉴욕 FOMC 발언권이 있는 투표권이 있는 뉴욕 총재 발언 그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하죠. 1일 날 이제 9월 1일입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이게 이제 얼마큼 나오냐 이게 이제 안 좋게 나올수록 시장은 호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는 뭐 큰 변동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일 날은요 비농업 신규 고용 지수 나오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제 실업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률도 여기서 갑자기 뭐 고용 지수가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걸 가지고 호재도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이제 반등 그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4, 죄송합니다. 9월입니다. 9월 13일 날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CPI 지수 요게 발표가 됩니다. 요거에 따라서 0.75가 될 것이냐
0.5로 갈 것이냐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CPI 지수가 지난달보다 또 낮아떠졌다. 자, 이렇게 나온다라면 시장은 또 반등의 그런 시도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요게 여전히 높게 나온다. 8.6 이상으로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등 시도가 좀 무산되면서 다시 또 좀 내려갈 가능성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략입니다. 월요일 저가 매수 일단 간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를 하면서 양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유럽 증시가 이제 낙폭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월요일 날 유럽 증시가 또 급락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요일 날 좀 보고 이후에 상황을 보고 저가 매수를 하든 말든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일 바로 급락한다고 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은 일단 아닌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가 최근에 좀 청산됐는데요. 이런 악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또 공매도가 또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전 사항에서 태조 이방원 장세는 지속됩니다. 그 중에서 LNG, 방위산업, 이쪽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LNG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장 핫한 섹터가 될 것 같고요. 방위산업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위 군비를 계속 증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도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인프라 투자 관련 종목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제 건설하고는 상관없는 건설 장비 쪽을 보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 외에 이제 굴삭기 관련된 종목들, 또 중장비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반등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런 또 한 주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좀 시장에 대한 방송을 조금 더 올려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남은 주말 시간도 힘드시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각오를 하고 되면 뭐든지 이제 각오를 하게 되면 의외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시장에 접근하시고 그 각오보다 시장이 좋으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